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에버튼전 4대0 대승을 이끈 손흥민 원톱 전술이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경기에도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뉴캐슬 원정에서 고전해왔던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최전방 압박 능력이 살아난다면 현재 수비 전력이 온전하지 않은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대량 득점 승리, 완승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를 양팀의 최신 상황과 세부 기록, 최근 경기 분석을 통한 전술 프리뷰로 예상해드리겠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경기 오는 주말 일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31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아스널과 브라이튼의 경기가 있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승리에 이어 31세의 젊은 천재 감독 휘르첼러 감독이 아스널과의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시즌 개막 후 2연승으로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 등과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브라이튼의 진정한 경쟁력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경기로 문을 엽니다. 이어서 김지수 선수가 속한 브렌트포드가 사우스햄프턴과 8월 31일 밤 11시 경기를 치르고요. 같은 시간에 에버턴 대 본머스, 입스위치 타운 대 풀럼, 레스터시티 대 에스턴 빌라의 경기, 그리고 황희찬 선수의 출전이 예상되는 울버햄튼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가 열립니다. 이어서 9월 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웨스트햄 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가 있고요. 9월 1일 일요일 밤 9시 30분에는 첼시 대 크리스탈 팰리스, 뉴캐슬 대 토트넘의 경기가 동시에 열립니다. 3라운드 일정의 마지막은 9월 2일 월요일 0시 최대 빅매치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라이벌전이 펼쳐집니다.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 먼저 상대 전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58회의 맞대결을 치렀는데요. 흥미롭게도 25승 8무 25패 정확하게 양팀의 성적이 동률입니다. 정말 팽팽한 대결이 펼쳐져 왔던 것인데요. 다만 최근 경기 기록을 보면 뉴캐슬이 조금은 앞서고 있어요. 최근 6번의 경기, 지난 시즌이 끝난 이후 호주에서 진행했던 포스트 시즌 매치, 시즌 종료 후의 친선 경기를 포함했을 때 3승 1무 1패로 뉴캐슬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물론 이 무승부를 저희가 설명드린 것은 호주 투어 당시의 경기가 친선 경기이지만 무승부로 끝났을 때 승부차기를 진행했고 그 승부차기에서 뉴캐슬이 이기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상에는 뉴캐슬이 4승으로 표기되어 있긴 하지만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 공식 기록은 무승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최근 맞대결 5번의 경기 중에 주목할 점은 뉴캐슬이 가장 마지막에 치렀던 공식 경기에서 토트넘의 4대0으로 크게 이겼고 그 경기가 뉴캐슬의 안방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경기였는데요. 그 이전 2013년 4월에 열렸던 뉴캐슬의 홈 경기에서도 뉴캐슬이 6대1로 크게 이겼기 때문에 뉴캐슬의 안방에서는 뉴캐슬이 절대적으로 강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있었던 홈 경기 4대1로 크게 이겼고 그 당시에 손흥민 선수가 트리피어 선수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엄청난 측면 공격 능력을 보여줬던 바가 있는데요. 2022년 4월 같은 경우에도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활약 속에 토트넘이 5대1로 안방에서 크게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의 홈 경기는 1대2로 패배했는데 양팀 모두 홈에서는 대량 득점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다. 그리고 토트넘의 경우 그 승리의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라는 점이 공통점이고 다만 이번 경기가 뉴캐슬의 안방에서 열린다는 점, 역대 토트넘에게 거둔 25승 중에 14승 홈 경기 승리가 더 많다라는 점은 뉴캐슬이 이번 경기에 조금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양팀의 최근 두 시즌의 경기 기록을 통해서 장단점을 분석한 데이터인데요.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이 가장 강력하다. 그리고 선제골을 내주더라도 따라붙을 수 있는 저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선제골을 넣을 경우에 지키기도 잘한다. 즉 결과를 잘 끌어내는 경기에 노련한 운영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탄탄한 팀이라는 얘기입니다. 약점으로 보자면 포세션이 조금 좋지 않다. 소유력이 좋은 팀은 아니다. 그리고 공중전에 과거에는 강했던 게 뉴캐슬의 특징이지만 그 점도 조금은 약해졌다. 그리고 개인적인 실수가 수비에서 나오는 면이 있고 또 그런 실수 속에서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내주는 경우들, 프리킥 기회를 위험한 상황에서 내주는 경우가 많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상대팀의 기술 좋거나 빠른 선수들에 대한 대응력, 수비 라인에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달라진 면들의 하나가 세트피스 공격이 아주 강해졌다라는 것, 그리고 득점 기회를 잘 마무리한다는 것, 이 부분들은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측면 공격이 좋고 또 개인 능력을 통한 공격 기회 창출이 뛰어나고 상대 지역에도 공을 빼앗아오는 전방 압박 능력까지도 가장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전방 수비는 좋지만 수비 지역에서의 미스가 많다 보니까 상대 팀에 많은 기회를 내주는 편이 가장 큰 약점이고, 리드를 잡더라도 지키지 못하는 수비적인 문제가 여전히 문제이며, 인버티드 풀백의 전술로 인해서 측면 수비 뒷공간을 쉽게 내주는 상대의 측면 공격을 잘 막지 못하는 것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양 팀의 올 시즌 두 경기 흐름이 어땠는지를 살피기에 앞서서 한준TV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잠시 최근 출간된 축구 서적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팬들은 물론 축구 팬들 모두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감동의 축구 스토리입니다. 축구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내어 전달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스토리K의 운영자 K씨가 저술한 90분 넘어 축구 이야기라는 축구 서적인데요. 영상으로 다 전하지 못한 인문학적 축구 이야기를 글로써 풀어낸 책이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뿐 아니라 퍼거슨 감독, 또 클롭 감독, 무리뉴 감독, 포체티노 감독, 포스테코글루 감독 등 손흥민 선수와 인연이 있는 세계적인 명장들의 축구장 밖에서의 이야기, 음바페, 디발라, 가레스 베일, 데이드 베컴 등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과 루카스 모우라, 오리에, 케빈 비머, 랑글레 등 손흥민 선수와 우정을 나누었던 선수들에 대한 더욱더 깊은 이야기, 그리고 지금 토트넘에서 함께 뛰고 있는 선수들의 다양한 스토리를 총망라한 책입니다. 이 책의 증정 이벤트가 이 영상 끄트머리에 소개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벤트로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들, 그 방법들 소개하는 부분까지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팀 최근 두 경기 성적은 같습니다. 토트넘이 현재 5위, 뉴캐슬이 6위인데 1승 1무를 기록했어요. 다만 토트넘이 5득점 1실점, 뉴캐슬이 2득점 1실점으로 골득실 차에서 토트넘이 크게 앞서고 있는데요.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사우샘프턴과의 홈에서 치렀던 개막전 당시 퇴장 선수가 발생하는 악재 속에서도 1대0의 승리를 거뒀으나 강등권 후보로 꼽힌다고 할 수 있는 솔랑키가 더구나 토트넘으로 이적한 상태인 본머스와 원정에서 1대1로 비겼거든요. 이런 가운데 주중 경기도 있습니다. 유럽 대항전에 참가하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주중 경기에 휴식을 취하고 뉴캐슬과의 경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데, 뉴캐슬은 카라바오컵 첫 경기를 심지어 프리미어리그 팀인 노팅엄 포레스트와 치러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 경기를 한국 시간으로 29일 목요일 새벽에 치르고 나서 토트넘과의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휴식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체력적으로 토트넘이 유리할 수 있고, 또 뉴캐슬이 분명히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전력상 부상자, 징계 선수 이런 문제들로 인해 로테이션도 원활하기 어렵다라는 게 뉴캐슬의 우려되는 점입니다. 뉴캐슬의 최근 경기 운영을 보시면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했거든요. 1대0으로 승리했던 사우샘프턴과의 경기에서는 핵심 수비수인 파비안 셰어 선수가 브레레턴 디아스 선수와의 감정 다툼 속에서 좀 무모한 박치기의 시도로 인해 퇴장당하는 일이 있었고, 다이렉트 퇴장을 이 경기에 당했기 때문에 3경기 징계를 받게 됐어요. 토트넘과의 경기까지도 출전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여기에 팀 내 오른쪽 풀백 베테랑 선수인 키어런 트리피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구단에 이적을 요청한 상태이다 보니까 선수 명단에는 들어있지만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선발 명단에 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 시즌의 핵심 수비 라인 중에 2명의 선수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가운데 공격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든, 이삭, 머피의 주전 라인이 3톱으로 가동되고, 3미들 같은 경우에도 조엘링톤, 기마랑이스, 롱스테프가 정상적이지만 말씀드린 이 후방 라인에 문제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사우샘프턴과의 경기에서는 셰어 선수가 퇴장당한 이후에는 머피, 측면 공격수를 빼고 멀티 수비 자원인 크라퍼트를 투입해서 수비를 든든히 지키는 과정 속에서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조엘링톤의 골로 앞서갔고, 그 골을 후반전 사우샘프턴의 총공세를 막아내면서 지켜냈거든요. 하지만 본머스와의 두 번째 경기는 시작부터 댄번과 크라프트의 센터백 조합을 내세웠는데 이 수비 라인이 그리 견고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좌우 풀백 포지션을 보고 있는 켈리 선수와 리브라멘토 선수가 분명히 수비적으로 조금은 조직력적으로도 아쉽고, 리브라멘토는 공격적인 선수인데 대인 수비의 문제를 드러냈고, 켈리는 이번에 합류한 선수인 가운데 조금 더 팀에 녹아들 필요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드필드 라인 조엘링톤, 기마랑이스, 롱스테프, 공격 라인 고든, 이삭, 머피가 그대로였던 가운데 전반 37분에 뉴캐슬이 먼저 본머스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가다가 후반전에 트리피어와 반스를 투입해서 측면 공격을 바꿨고, 또 미드필드 라인에 윌록을 투입하고 수비 라인에 켈리를 빼고 홀을 투입하면서
측면 자원들을 계속해서 바꿔줬습니다. 그렇게 바꾼 가운데 동점골을 겨우 터뜨리면서 간신히 비겼거든요. 실제 뉴캐슬의 수비적인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던 장면들을 보시면 사우샘튼과의 경기도 실점하지 않고 이기기는 했지만 후반전 5분인 50분에 왼쪽 측면을 파고든 이 측면 컷백 플레이를 완전히 빠뜨렸어요. 또 빠뜨렸을 때 벤 브레레턴이 니어 포스트로 이동하면서 댄번 선수를 끌고 왔고 끌고 오면서 생긴 뒷공간으로 암스트롱이 들어오면서 프리 찬스를 맞이했고 이 프리 찬스에서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이 슈팅이 골라인을 넘기 전에 홀 선수가 온몸을 던져서 걷어냈습니다. 이걸 걷어내지 못했다면 사실 홀 선수가 이런 집중력을 보이면서 골문 안으로 들어가주지 않았다면 뉴캐슬이 충분히 실점할 수 있었고 여기서 실점을 했다면 역전 패배까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기세가 밀렸던 상황이었고요. 본머스와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후방 빌드업을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전반 19분에 페널티 에리어 앞쪽의 위험한 곳에서 공을 빼앗겼습니다. 빼앗기자마자 이어진 크리스티의 패스를 문전 왼쪽으로 파고든 에바니 우송이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 슈팅을 닉 포프 골키퍼가 정말 경이로운 반사신경으로 선방했기 때문에 실점을 피했지 이 장면도 실점해도 할 말이 없는 장면이었다. 무엇보다 이런 상대의 전방 압박, 특히 자기 진영에서의 무리한 빌드업 시도가 끊기면서 위기를 맞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나왔다는 점은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상대 지역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토트넘이 충분히 뉴캐슬을 상대로도 픽포드 골키퍼를 제치고 넣었던 그런 득점 장면을 재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뉴캐슬이 위기를 맞았던 또 하나의 장면이 본머스와의 경기 27분에 있었는데 본머스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개인 기술이 좋은 세메뇨 선수가 측면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시도하는 왼발 슈팅이 크로스바를 때리면서 무산이 됐어요. 이게 조금만 부피가 낮았다면 골이 그대로 될 수 있었고 세메뇨가 파고들고 슈팅하는 타이밍을 뉴캐슬의 중앙 미드필드 라인이 전혀 통제하거나 제어해주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감아 들어오는 슈팅, 또 접고 들어오면서 때리는 슈팅은 손흥민 선수의 전매 특허이기도 하고 또 본인이 뉴캐슬을 상대로 과거 경기에서 이런 패턴으로 득점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뉴캐슬의 지금 중원 수비조차도 어떻게 보면 수비라인 전체의 부실함 속에서 한 칸 내려와서 막다 보니까 문전은 오히려 사소하더라도 페널티 에어리어 앞쪽에 중거리 슈팅 코스가 열리는 상황들이 있다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손흥민 선수가 전방 압박 상황뿐 아니라 커트인을 통한 슈팅, 즉 중앙 공격수로 뛸 때는 압박, 측면 공격수로 이동했을 때는 돌파에 이은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뉴캐슬이 실점했던 또 하나의 장면, 본머스와의 경기 비겼을 때의 장면도 앞서 상대의 전방 압박에 쉽게 이제 공을 빼앗기는 장면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뉴캐슬의 미들맨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드필더 조엘링턴이 역시나 자기 진영에서 무리하게 공을 끌다가 세메뇨의 압박에 흔들렸어요. 세메뇨뿐 아니라 다른 선수가 동반 더블 마킹을 하면서 에바니 우송과 세메뇨의 이 전방 압박, 공격수들의 압박에 조엘링턴이 무너졌고 세메뇨가 이 공을 받아서 문전 우측을 파고들었어요. 이때도 3-4명의 뉴캐슬 수비수가 말씀드린 대로 대인 공격, 이제 1대1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을 막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체 조건은 좋지만 순발력이나 잔발이 좀 안 좋은 수비수들이 많은 뉴캐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메뇨를 완전 빠뜨렸고 세메뇨가 여기서 욕심부리면서 슈팅을 때린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 에바니 우송에게 모든 견제가 쏠려있을 때 뒤에서 들어온 테버니어 선수에게 패스를 잘 내줬고 테버니어가 가볍게 이 수비 사이 공간으로 나타나면서 밀어넣기 슈팅으로 오히려 선제골을 뉴캐슬이 허용하는 본머스가 선제골을 넣는 장면이 나왔었죠. 물론 뉴캐슬의 공격적인 면에서 좋은 점도 있었어요. 사우샘튼과의 경기 말씀드린 대로 수적 열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 45분에 뉴캐슬 역시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뉴캐슬의 압박이 아주 좋았다기보다는 사우샘튼의 골키퍼의 실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 장면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삭 선수가 사우샘튼의 풀백을 압박하고 있는데 풀백이 골키퍼에게 패스를 내줬죠. 골키퍼가 고든이 본인의 앞쪽을 압박하러 다가오자 다시 본인에게 패스를 줬던 측면 수비수에게 공을 생각 없이 내주게 되는데 이 위치가 이미 이삭 선수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 앞으로 길게 차내거나 다른 패스 코스를 선택했어야 되는 장면입니다. 이거를 그냥 이삭에게 내줬고 이삭이 이 패스를 받았을 때 반대편 빈 공간에 프리하게 달려들어오던 조엘링턴에게 패스했고 조엘링턴이 논스톱 슈팅으로 거의 비어있다시피 했던 골문으로 득점을 했던 것인데요. 이런 장면들은 사실 토트넘도 후방 빌드업을 많이 시도하고 비카리오 골키퍼도 종종 압박에 당황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해서 근거리에 있는 선수에게 주기보다는 그냥 뻥뻥 내리려서 걷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뉴캐슬도 전방 압박을 잘하는 팀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본머스 같은 경우 뉴캐슬이 결국 경기를 따라가게 됐는데 교체한 선수들의 활약이 좋았고 특히 교체로 들어왔던 하비 반스의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개인 능력으로 접고 흔들고 들어오면서 오른발 크로스를 꺾어서 올렸을 때 이삭 선수에게 많은 수비의 시선이 쏠려 있을 때 이삭이 뒷공간 쪽으로 고든이 돌아 들어가면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반스가 들어오면 왼쪽에 있던 고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또 반스와 고든이 함께 뛸 때의 시너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토트넘 역시 풀백의 뒷공간을 침투하는 선수, 풀백 쪽을 공략해서 크로스패스를 시도하는 선수를 막아줘야 합니다.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도 실제로 우도기 선수가 쉽게 크로스를 빠뜨리거나 포로 선수가 크로스를 받아서 바깥 공간, 풀백 공간을 침투하는 상대 공격수의 헤더 경합을 막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뉴캐슬을 상대로 토트넘이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수비 상황의 기존의 허점들을 잘 보완하고 준비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수비수 보트만이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가운데 러셀스 선수도 부상이고 셰어 선수도 퇴장 징계로 못 뛰기 때문에 정말 수비 라인의 이탈이 많습니다. 또 지난 시즌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유망주 미드필더 마일리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하고요. 공격수 컬럼 윌슨 역시 부상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했죠.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뉴캐슬의 전력이 분명히 약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베팅으로 인한 10개월 징계를 마친 이탈리아 미드필더 산드로 토날리가 토트넘과 경기를 통해 복귀할 수 있게 됐다는 점, 긴 시간 경기 공백이 있긴 하지만 토날리의 가세가 뉴캐슬 미드필드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솔랑키 선수가 뉴캐슬과의 경기에 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게 확정되지 않았고 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발 출전시키기까지는 조금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나와도 교체 출전이다. 즉 그런 상황이라면 손흥민 선수가 한 번 더 원톱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본래 9번 자원인 히샬리송 선수도 존재하긴 하지만 뉴캐슬의 수비적인 허점들,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전방 압박에 휘둘리는 모습들이 드러났다는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이번 경기 포스테콜로 감독은 한 번 더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배치하면서 덴번이나 크라프트 같이 높이는 좋지만 또 발밑이 좋지 않은 선수들의 후방 빌드업 때의 민첩성을 좀 공략하고 또 공격적인 리브라멘토의 뒷공간을 노리는 오도베르의 왼쪽 측면 공격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왼쪽 풀백 켈리의 대응은 발빠른 존슨이 그대로 대응하는 오도베르, 손흥민, 존슨의 3톱 조합이 유력합니다. 미드필드 라인은 이번에도 메디슨 쿠루세스키가 뛰고 또 우도기 선수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아예 올라가서 메디슨 선수가 후방에서 공을 뿌려주고 비수마가 후방 커버뿐 아니라 공격 가담을 가져가지고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또 인버티드 풀백으로서 미드필드 지역의 조율사 역할을 해주고 판더펜과 로메로가 골문 앞을 지키는 수비들을 커버하는 에버턴전과 같은 전술이 예상되고요.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고든, 이삭, 머피의 3톱 중에서 이삭이 조금 오른쪽 사이드로 빠져주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왼쪽 공격수인 고든 중앙 지역으로 침투해주고 머피가 한 칸 조금 내려가서 수비적인 역할, 미드필드적인 역할을 해주고 미드필드 라인에 조엘링톤, 기마랑이스, 롱스테프, 기마랑이스가 경기를 조율하고 조엘링톤이 박스 투 박스로 움직여주고 롱스테프가 수비를 좀 커버해주는데 공격이 필요한 시점, 공격이 좀 후반전에 더 필요해진다면 롱스테프가 나오고 토날리가 복귀전을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뉴캐슬의 골키퍼 닉 포프가 아주 좋은 선방능력을 갖고 있는 점도 토트넘이 총공세를 펼칠 때 충분히 많은 골을 넣지 못할 경우에 후반전에는 실점할 수 있는 위기를 고려해야 될 텐데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뉴캐슬과의 경기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16번의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8승 2무 6패로 승리한 경험이 더 많고요. 개인적인 공격 포인트도 5득점 4도움, 이번 경기에 공격 포인트를 추가한다면 뉴캐슬전 통산 10번째 공격 포인트를 올리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2021-2022 시즌에는 두 경기 뉴캐슬전 모두 승리하면서 모두 득점을 했었고요. 지난 시즌 전반기 대결 때 말씀드린 대로 1득점 2도움, 특히 트리피어를 완벽하게 무너뜨렸던 2개의 어시스트로 큰 화제가 되면서 4대1의 대승을 이끌어섰는데 토트넘이 최근 뉴캐슬을 상대로 거뒀던 이 두 번의 승리에 모두 손흥민 선수의 멀티 공격 포인트가 있었고 이를 통한 대량 득점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손흥민 선수의 공격력이 불을 뿜는다면 3대1 내지 4대1 정도의 스코어로 충분히 토트넘이 이길 수 있고 이전 경기들보다 수비가 좀 더 약화됐다면 5대1 정도의 스코어도 가능하다. 뉴캐슬 상대로 무실점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충분히 많은 골을 넣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번 라운드 유럽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들이 가장 치열하게 생각한 게 바로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보통 전력이 엇비슷하거나 앞서는 팀의 홈 경기일 경우에는 홈팀 배당률이 1점대로 나오죠. 그리고 엇비슷한 경기력의 팀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홈팀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나오기 마련인데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 물론 뉴캐슬의 승리 평균 배당률이 2.48배로 우세하게 나오고 있지만 토트넘의 승리 배당률도 2.52배니까 0.04배밖에 차이가 안 나요. 거의 이것은 어떤 경기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양 팀의 승리에 모두 많은 베팅이 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준TV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축구 신간 90분 넘어 축구 이야기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손흥민 선수 팬들은 물론 축구 팬들 모두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감동의 축구 스토리, 축구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내고 전달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스토리K의 운영자 K씨가 저술한 책인데요. 90분 넘어 축구 이야기를 구독자 여러분들께 추첨을 통해 10분께 선물해드리고자 합니다. 한준TV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90분 넘어 축구 이야기 이벤트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의 댓글로 여러분들이 손흥민 선수의 팬이 된 이유와 또 본인이 당첨됐을 때 배송받기 위한 주소 수합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당첨된 분들에게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9월 2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한준TV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할 예정인데요. 만약 댓글에 이메일이 안 써지실 경우에는 우선 댓글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에 대댓글로 당첨된 분들에게는 남겨드릴 테니까 댓글에 대댓글로도 공지해드리고 또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할 예정이니까요. 한준TV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도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